저는 카이스트 최초로 사회복지학 박사를 가진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체 카이스트에서 그러면은 사회복지학 전공을 한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수업을 할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그 카이스트 최초의 고령사회 사회복지 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회실험실입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이제 QLT랑 사회 정책이 수업이 있는데 삶의 질 기술이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이런 이해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QL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그 고령자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사실은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이 좀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 워낙 영재고랑 이제 과학 구분화가 좀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른 나이에 그 대학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그리고 고령자가 된다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화체험 실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지 수트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요. 노화체험복을 입으면 마치 내가 80대가 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져서 추를 달고 손의 감각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관절이 좀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손목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숱을 입고 이제 그 각각의 미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미션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시도해 봅니다. 대학생들이 되게 진기한 경험을 하죠. 나한테는 너무 쉬웠던 이 모든 디지털 환경이 이러한 그 노화 체험복을 입고 80대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는 음성도 전화도 많이 쓰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이 터치 스크린이고 정말로 눈이 좋아야지 모든 것이 가능한 SNS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시각 정보 중심으로 돼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공감을 조금 증진시키기는 하는데 개 중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제 빨리빨리 다 잘해내는 학생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수업에 조교를 했던 저희 졸업생이 있는데 졸업생이 실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자판기가 이상한 디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미션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판기에서 음료 원한 거 이렇게 하나 빼서 먹는 건데 그 학생의 얘기는 만일에 이러한 그 노화라던가 이런 몸의 변화를 알았다면 우리가 자판기 디자인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음료수를 꺼낼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이듦에 대해서 특히나 자연스러운 노화 중에서 그 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비장애인의 그런 걸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도 그렇고 많은 물리적인 환경들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그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일상생활 기술, 에브리데이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일상생활 기술이란 거는 우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념은 사실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이제 개발을 할 때 과연 독립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려면 어떤 기술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연구한 건데요. 전자레인지, 아니면 전화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카톡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는 사실 일상생활이 거의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기술 역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분들이 키오스크 사용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터치스크린이랑. 그 기술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언어랑 되게 비슷한데요.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지금 고령자분 입장에서는 아날로그 사회에 있다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나는 평생 동안 한국어만 쓰고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7, 80대가 되니까 갑자기 영어를 써야 되는 사회로 변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배우는데 그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데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회적 약자를 인파워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오픈 AI가 이번에 멀티모달 그 AI를 처음 홍보를 할 때 시각 장애인 분이 택시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이러한 그 멀티모달 그 AI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가 개발이 되면 사실은 기존에 못했던 복지 서비스, 기존에 못했던 그 인파워먼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비용 안에서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기술 이용해서 기존에는 못했던 요즘 복지 사각지대 찾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실제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요즘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통 같은데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라던가 지하철 안에도 어떻게 보면 예측 알고리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환경 관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AI가 적용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요. 아동학대 관련된 그 예측의 알고리즘이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문화는 사실은 신고 문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옆집에 이상한 소리만 내도 좀 신고를 해보고 이렇게 신고하는 문화가 많은데 기관에서는 신고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를 건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도가 0에서 10까지 보여줍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거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가서 이제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죠. 사실은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뉴욕타임즈에서 큰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과연 알고리즘은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아이에 관련된 그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위험도인지 판단이 잘 안 돼서 이게 위험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아이가 결국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사회 전역에서 굉장한 많은 분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학대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우리는 정말 위험한 아동을 좀 더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 적용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 적용될 때는 이것을 개발한 곳이 사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은 더 위험도가 높다고 나오고 내가 신고한 거는 더 낮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큰 이윤을 창출하는 비밀 어떻게 보면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공에 개방을 하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연구팀과 그리고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새롭게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요. 계속 제기됐던 것들은 이게 자동화된 결정에 있어서 편향성이 있지 않을까. 내가 유색인종이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특정 성별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을 받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에서 관심을 갖고 이 연구진 자체와 지방정부는 계속 그 체크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또 다른 그 사례로는 미국에서 그 위스콘신 주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컴파스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다시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 각각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측하는,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자동 의사 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바이어스에 대한 편향의 문제를 그 미국 비영리 언론사에서 이제 크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인데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면은 흑인인 분이 훨씬 더 재범이 높다라는 그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난프라핏이라는 비영리 조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그 독립성을 가지고 이걸 항상 견제하는 AI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에서의 배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공공영역, 뭐 사회복지 아니면 뭐 크리미널 저스티스 이런 데에 적용을 할 때 적용되면 뭔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흑과 백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이에 따라서 기술이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AI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또 무한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적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도입이 될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될 때 우선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소통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실천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그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